네, 오늘은 사회제도 파트 중에 가족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 사회제도 파트는 저희 개정 교과서에서 내용이 빠졌어요. 원래 5단원에 들어갔던 내용인데 이제 2015 개정이 되면서 빠졌고, 근데 수능에 보면은 이 사회제도 파트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나오기도 하고 또 도표 문제로도 나오는 파트라서 제가 빼놓고 넘어갈 수는 없어가지고 오늘 수업을 다뤄드리니까 오늘 가족제도랑 다음 시간에 교육제도까지 제가 소개해드릴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회복지제도를 알려드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수업 안 들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더 추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회복지제도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게 사회보험이 있거든요. 이 사회보험은요, 미래 직면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이런 성격을 갖는데요.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갖는답니다. 이 사회보험의 대표 유형 혹시 기억나시나요? 4대 보험. 4대 보험이고 이제 노인장기 요양보험도 들어와서 5대 보험이라고 불러요. 이 4대 보험이 이제 건강보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업보험이 있고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보험, 국민연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국민보험,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노년에 일자리 잃었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내가 일하고 있을 때 내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은 제가 이렇게 건강할 때 제 소득의 일부를 이렇게 보험료로 넣었다가 제가 아프게 되면 이제 보험료를 이렇게 돌려받는 시스템이에요. 그다음에 산업재해 보상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일하다가 크게 다쳤을 때 이제 다치기 전에 보험료를 넣었다가 다치면은 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고, 실업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그러니까 잃기 전에 이렇게 지금 일할 때 보험료를 넣었다가 실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험료를 돌려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직 아프지도 않고 노년이 오지도 않았고 다치지도 않았고 실직하지도 않았는데 제 월급에서 소득의 일부가 깨서 이렇게 보험료로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보험료를 내는 이유는 뭘 대비하기 위함이다? 방금 이 상황, 이 네 가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보험료를 냈다가 그런 상황이 직면하면 보험료를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혜택을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수혜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혜자가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수혜자 부담의 원리를 따른다고 표현을 하고, 이제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들은 친구들이 알겠지만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범위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이 공공부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무슨 층에 속해야 했죠? 상대적 빈곤층, 중위소득의 50%보다 소득이 낮은 상대적 빈곤층에 해당해야지만 공공부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돈을 줄 수밖에 없을까요? 자기는 보험료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혜택을 누가 지급을 해줘야겠어요? 맞아요. 국가가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수혜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는 이 사회보험과 이렇게 대비점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수혜 정도와 무관하게 능력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남자가 뭘 잘 벌면 능력이 있다고 표현해요? 맞아요. 돈을 잘 벌면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 보험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킨다면은, 자, 뭐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낸다는 거예요? 돈이 많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냅니다. 그거를 이제 능력 부담의 원리라고 표현하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사회보험에 뭘 해야 돼요?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입에 강제성을 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보험은요, 이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국민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상호구조요. 상호구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아직 일자리를 잃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실직하지도 않았지만 제가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혜택을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이 보험료를 내니까 이게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솔직히 아까워요. 근데 이걸 아깝다고 생각하면 그 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절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낸 보험료로 누굴 도와줄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직면하면 다른 국민을 도와줄 수 있고, 반대로 제가 그런 상황이 직면하면은 다른 사람이 낸 돈으로 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호구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 사회보험과 대비되는 사회복지제도가 바로 공공구조인데, 이 공공구조는 사전 예방이 아니라 사후 처방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공공부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곤층에 해당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미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중에 대처를 해준 겁니다. 사실 가난해지기 전에 대처를 해가지고 보험료를 지급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이미 가난해진 다음에 대처를 해서 일이 벌어진 다음에 대처한다 해서 사후 처방적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건 이제 사회보험이랑 공공부조의 공통된 특징인데,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국가가 뭘 줘요? 돈을 주기 때문에 경제적 혹은 금전적 지원의 원칙에 따른다고 해요. 경제적, 금전적 동의어입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보다 이 공공구조는 이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잘 사는 사람한테 돈을 걷어서 못 사는 사람한테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방금 근데 이미 답을 말하긴 했는데 맞아요. 네, 이거를 소득 재분배 효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게 바로 공공구조예요. 왜 공공구조가 사회보험보다 클까요? 수혜자가 돈을 안 내는. 돈을 정답. 정확한 표현입니다. 재영이 정확했어요.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보험료를 일부를 낸 다음에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돌려받는 개념이에요. 근데 공공구조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돈을 내요, 안 내요? 돈을 내지 않거든요.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돈을 내지도 않는데 돈을 받는 것과 내가 낸 거에서 플러스 알파로 더 돈을 돌려받는 거. 둘 중에 뭐가 더 주머니가 빵빵해지겠어요? 당연히 내지도 않는데 돈을 받는 게 더 빵빵해지겠죠. 그래서 공공구조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는 여기에는 제가 다루지 않았지만 말 그대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신청을 하면은 상담이나 재활 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주는데, 그래서 비경제적, 비금전적 지원의 원칙에 따른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주머니가 들어오는 게 없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굉장히 미비해요. 그걸 통해서 뭔가 다른 이제 기타 부가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없다라고 표현은 하진 않지만 그 효과가 굉장히 작다라는 거. 그래서 수능에서 제일 많이 묻는 표현 중에 하나가 소득 재분배 효과의 크기인데, 이 소득 재분배 효과의 크기가 공공구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순으로 크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수능에서 많이 묻는 포인트가 그 수혜 대상자의 범위예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범위가 어느 제도가 큰가를 묻거든요. 자, 어느 제도가 제일 클까요? 사회보험. 사회보험? 왜 사회보험이죠? 강제성. 맞아, 가입의 강제성.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사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혜택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보험이 수혜자의 범위가 가장 크고요. 자, 그 다음에 공공구조랑 사회서비스 중에는 어떤 게 더 클까요? 사회서비스가 더 크게 주의하시라고 했어요. 제도 자체는 공공구조가 더 중요하긴 하지만 사회서비스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범위는 더 큽니다. 자, 공공구조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한 무슨 층? 최소한 상대적 빈곤층에 속해야 할 정도로 가난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사회 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서비스를 신청만 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공공구조에 비해 사회 서비스가 수혜자의 범위가 더 큽니다. 수혜 대상자의 범위는 공공구조, 사회 서비스, 사회보험 순이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수업 안 들은 친구들은 꼭 오늘 수업 끝나고 복습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가족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대화 시간을 묻는 통계 자료였어요. 자, 여러분들 하루에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난 1시간 이상이다. 와우, 디바는 한 명도 없네요. 난 30분 이상이다. 30분, 그래서 30분 이상은 조금이네. 오케이. 30분도 너무 길다. 나는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다. 오케이. 난 10분도 안 된다. 나 들어오면 그냥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고 밥 주세요, 요 정도의 대화만 하는 뭐 이런 친구들이 사실 되게 많죠. 그러면 여기에는 자료가 좀 옛날 거라 이제 인터넷 이용 시간은 그런데 인터넷 말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한번 바꿔봅시다. 자, 여러분들 하루에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난 1시간도 안 된다. 가족과 1시간 이상 대화하는 친구는 거의 없지만 스마트폰을 1시간 이하로 사용하는 친구는 거의 없네요. 나는 한 3시간 정도는 평균 쓰는 것 같다. 그렇죠. 요 정도가 제일 많죠. 제가 통계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고등학생 자료거든요. 보니까 거의 50%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사용하는 친구들도 무려 거의 한 30-40% 정도 됐어요. 1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친구는 17%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 이 두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족 문제는 뭘까요? 가족 간에 뭐가 부족한 거예요? 대화가 부족한 겁니다. 대화에 단절하는 문제가 나타나고요. 그 외에도 가족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오늘 수업은 이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관점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시나요? 갈등론. 맞아요. 기능론과 갈등론. 대표적으로 이 이론을 통해서 또 가족 제도를 바라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 가족 제도에는 이제 수능에 나오는 게 유형이 있거든요. 확대 가족과 핵가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두 가지도 제가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가족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시고, 그다음에 가족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여러분들이 그 관점에 맞춰서 알아보시면 되겠네요. 잠깐만 끊어주세요. 바로 이겼죠? 네, 그러면 학습지를 채우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개념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와 도표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해가지고 그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볼게요. 일단 가족은 확대 가족과 핵가족이 있고요. 자, 확대 가족은 첫 번째, 2세대 이상의 부부가 함께 사는 가족의 형태입니다. 밑줄을 쳐주세요. 2세대 이상의 부부가 함께. 이 2세대 이상의 부부가 함께 사는 가족의 형태는 어느 사회에서 일반적이었냐? 바로 전통사회에서 일반적이었습니다. 거기도 밑줄을 쳐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가족보다 전통의 계승이 쉽다라는 특징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이 증대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나 가족의 결손이 있어도 역할 대리가 쉽대.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 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확대 가족은 핵가족에 비해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기도 쉽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기억을 해두시고요. 핵가족까지 마저 쓰고 설명을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이 핵가족은요, 첫 번째 동글뱅 1번의 밑줄을 한번 쳐볼게요. 부부가 미혼 자녀와 함께 사는 가족의 형태 밑줄. 역할 대리라고 적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핵가족은 부부가 미혼 자녀와 같이 사는 가족의 형태를 말하지만, 자 여기도 밑줄, 부부만으로 구성 밑줄, 그 다음에 한 부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도 밑줄. 이렇게 부부만으로 구성되거나 부부와 한 부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것도 핵가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핵가족은 상대적으로 확대 가족에 비해 부부간의 애정을 중요시하는 특징이 있고요. 가족 구성원의 관계가 민주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 노동과 여가 생활에 적합하긴 하지만 확대 가족에 비해 가족 해체 현상이 나타나기 쉽대요. 가족 해체 현상. 네,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확대가족과 핵가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이 연두색 작은 원안에 들어가 있는 게 핵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 큰 원안에 들어간 게 확대가족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부등호, 이 그림 안에서 부등호 표시가 결혼을 의미해요. 자, 핵가족에는 부등호가 몇 개 있어요?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가 한 쌍 존재하는 거고요. 확대가족은 부등호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결혼한 부부가 두 쌍 이상 존재하는 가족의 형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확대가족은 누구랑 누가 같이 사는 가족일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엄마 아빠랑 그다음에 여러분,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손주들이 다 같이 사는 가족의 형태가 확대 가족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가족의 형태가 일반적인데, 자 여기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산다, 딱 하나 있네요. 한 명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D반 같은 경우도 한 명 있죠. 다른 반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사실 아마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가족의 형태일 겁니다. 그래서 이 확대 가족은 어느 사회에서 보통 많이 나타났다고요? 전통사에서 옛날에 주로 나타났던 가족의 형태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여러 명이서 같이 살다 보니까 공동체 의식이 증대되기 쉬운 장점이 있겠네요. 그리고 역할 대리가 나타나요. 자, 부모님이 비우면 이 부모님의 역할을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역할 대리가 쉽기도 하고요. 자, 부부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조정자가 있습니다. 이 갈등도 누가 해결해 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갈등을 조정해 주죠. 솔직히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사는데 엄마 아빠가 맘 편히 싸울 수 있겠어요? 눈치 보여가지고 싸우지도 못하고, 혹시나 또 갈등이 발생해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지혜를 또 빌려가지고 이렇게 갈등을 또 원만하게 해결하겠죠. 그래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사회화가 뭐였죠? 우리 옛날에 배웠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가치나 규범들을 습득하는 과정인데, 자, 우리 가족을 우리가 무슨 사회화 기간이라고 표현을 했죠? 대표적으로 말해 1차적 사회화 기간, 가장 기초적인 생활 양식을 배우는 기간인데, 그런 거 이제 가족들한테 배웠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엄마 아빠랑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면서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특징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랑 대비되는 핵가족은, 자, 부부, 한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게 일반적이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겠죠. 저도 핵가족입니다. 그래서 별로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저희 가족 사진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가족은 이렇게 5명으로 돼 있고, 저기 가운데 뒤에 있는 사람이 제 누나인데, 누나가 일본에서 거주한 지 지금 12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좀 외국 생활 오래 해가 같이 모일 일이 별로 없어서 좀 몇 년 전 사진을 갖고 오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이 되는 거고요. 근데 주의할 점은 이렇게 부부와 미혼 자녀가 일반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부부만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한부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핵가족으로 포함한다는 것,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 핵가족은 특징이 부부 간의 애정 표현이 좀 자유롭대요. 저희 부모님 보면 되게 좀 다정해 보이시지 않아요? 사이가? 아닌가요? 이 사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저희 부모님 사진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아빠가 매너손을 안 해도 되는데 매너손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평소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다니실 때는 맨날 항상 이렇게 팔짱 끼고 다니시고, 이렇게 손도 잡고 다니시고, 항상 저희 앞에서도 막 사랑한다고 막 표현도 하시고, 이렇게 팔짱도 끼시면서 되게 많은 애정 표현을 하세요. 근데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이런 부부간의 애정 표현이 쉬웠을까요? 아무래도 부부간의 애정 표현이
어려웠을 거예요. 왜요? 그 가족 분위기 자체가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남녀간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약간 그런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좀 인정되지 않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확대 가족에 비해서 핵가족이처럼 부부간에 좀 애정을 좀 중요시한다는 특징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의 관계가 확대 가족에 비해서 좀 수평적이고 민주적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꿈이나 이런 목표를 좀 존중해 주시지 않나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걸 다 응원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했죠? 어른들, 특히 아버지, 할아버지의 말이 절대적이었어요. 되게 가부장적인 그런 가족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절대 수평적이지 않고 약간 수직적인 그런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확대 가족은 수직적이지만 핵가족은 수평적이면서 민주적인 그런 가족 구조라는 특징이 있고요. 근데 이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 핵가족에서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가족 해체 현상이 나타난대요. 가족 해체라는 것은 이제 가족이 이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뿔뿔이 흩어져서 뭐 이혼이나 별거나 유기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가족 해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가족 해체의 대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사진 보면 혹시 뭐가 떠오르시나요? 기러기 아빠. 맞아, 기러기 아빠죠. 다른 반에서 저 비둘기 아빠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네, 이거 이제 기러기 아빠라고 표현을 하죠. 자, 기러기 아빠가 뭐예요? 가족과 떨어져서. 맞아요. 아버지가 이제 따로 살면서 이렇게 월급 생활을 하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가족들한테 이렇게 붙이기만 하는, 떨어져 생활하는 그런 가족의 형태를 기러기 아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는데 현대사에 들면서 이런 식으로 가족 해체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제 핵가족의 특징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연예계의 대표 기러기 아빠인 김홍욱 씨 짤을 제가 가져온 건데, 이제 방송에서 이제 자기 가족 이야기 하다가 자기 혼자 너무 떨어져 산 지 오래됐고 이렇게 가족들 보고 싶은데 막 보지도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제가 captu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도 기러기 아빠 생활하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대사에서 좀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요 가족의 형태와 관련해서 수능에서 나오는 포인트는 한 가지인데요. 자, 질문을 제가 하나 던져볼게요. 2세대 가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2세대 가구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사는 가족의 형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뭐 부모 세대랑 자녀 세대가 같이 살면 그걸 이제 2세대 가구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2세대 가구는 확대 가족일까요? 핵 가족일까요? 네. 몰라요. 나는 확대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오케이. 나는 핵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 네, 오케이. 정답은 둘 다입니다. 둘 다. 확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자, 확대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한 부부가 몇 쌍 존재한다고 했죠? 2쌍 이상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확대 가족은 부모와 자녀 역시 뭘 해야 돼요? 자녀 역시 결혼을 해야 합니다. 부모 플러스 기혼 자녀로 구성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거를 2세대 가구면서 확대 가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근데 사실 우리한테 익숙한 2세대 가구는 핵가족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딱 2세대 가구인데 여러분들이 미혼이고 또 부모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2세대 가구가 핵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무슨 자녀로? 맞아요, 미혼 자녀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2세대 가구를 핵가족으로 생각하기가 쉬울 수 있는데, 사실 2세대 가구는 핵가족으로만 되지 않고 확대가족과 핵가족이 모두 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걸 가지고 함정을 많이 파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잠깐 끊었다 바로 이어주세요. 네, 바로 이어서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족 문제를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바라볼 건데요. 자, 기능론은 우리가 기본적인 논리를 알고 있잖아요. 자, 가족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능론 입장에서. 기능이 있죠. 역할. 맞아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간단하죠. 사회적으로 가족 구성원에게 기대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가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요. 또 이런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도 또 가족 문제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자, 기능론의 또 다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사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서로 밀접하게 어떻게 되어 있다고 봐요?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보죠. 상호 연관된 체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능론에 따르면 가족 문제와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족 구성원에게 주어진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가족 문제가 발생한대요. 자, 그럼 부모님의 역할은 뭘까요?
뭘 해줘야 돼요? 우리한테 지원. 지원도 해줘야 돼. 돈을 열심히 벌어서 필요한 것들을 물신양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애정과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대하는 게 필요하죠. 그럼 부모님들이 이렇게 부모님의 역할을 잘하면 또 여러분들 어떤 역할을 해야죠?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맞아요. 효도도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 자녀의 역할은 그냥 아프지 않고 사고 안 치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게 자녀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부도 열심히 하면 더 좋기도 하고 이처럼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있는데 이 부모와 자녀의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하면 가족 문제가 나타나지 않겠죠. 근데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까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가출도 하게 되고 이렇게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가족 해체 현상도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기능론은 가족 문제의 원인을 설명하게 되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기능론은 그 다양한 사회의 그 제도가 서로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데 이 연관되어 있는 사회 제도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은 가족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가 97년에 무슨 문제가 터졌죠? 맞아요. IMF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실직을 했어요. 실업을 했습니다. 일자리 잃었어요. 즉 경제제도에 문제가 생겼더니 많은 부모들이 돈을 벌지 못하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살 수 있어요?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가족 해체가 또 나타나게 됐거든요. 근데 이 가족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뭐에서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경제제도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가족제도에 영향을 주면서 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처럼 그 사회제도 간에 서로 밀접한 상호 연관관계로 가족 문제의 원인 설명하는 게 또 기능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능론에 따르면 가족 문제 해결책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뭘 예방하면 돼요? 가족 간에 자신의 주어진 역할과 기능 상실을 예방하는 거예요. 밑줄을 쳐주세요. 이번에 기능 상실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이 기능 회복을 위해서 가족 관련 무슨 제도를 확충해라? 복지 제도를 확충해요. 가족 문제는 일반적으로 돈과 제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돈으로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회복지 제도를 확충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기능론답죠.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자, 갈등론도 우리한테 익숙해요. 자, 갈등론은 이 세상이 어떻다고 보죠? 평등해요, 불평등해요? 불평등. 맞아요, 불평등하다고 봅니다. 이 가족 문제도 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갈등론은 이 사회를 두 집단으로 나눴잖아요. 무슨 집단과 무슨 집단으로 나눴죠? 지배 집단과 집단. 피지배 집단으로 나눴어요. 이 지배와 피지배가 가족 내에도 존재한다고 본 거예요. 가족 내에도 지배 집단이 있고 피지배 집단이 있고. 그래서 사회의 불평등 구조의 산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족 내에 있는 지배와 피지배 관계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론이 말하는 가족 문제의 원인은 가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그 가족의 형태. 뭐라 하죠? 네 글자로. 맞아요. 가부장제. 가부장제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가부장제가 대표적인 가족 문제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갈등론이 말하는 가족 문제는요, 이런 겁니다. 사회 자체가 불평등했대. 불평등하기 때문에 가족 문제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의 할머니 세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할머니 세대 중에 대학 나오시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직업 활동하면서 사회 활동한 할머니 있는 분들, 그렇게 사회 활동을 한 할머니가 있다. 아마 거의 없을걸요. 직업 활동을 하신 분이 재현이네는 있대요. 근데 아마 지금 재현이를 제외하고 모두 손을 안 든 거 보면은 대부분 여러분들 할머니 세대는 뭘 했어요? 집에서? 집안일하고 육아하고 양육하면서 이렇게 가사일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들의 할머니 세대는, 할머니들은 꿈이 없었을까요? 목표가 없었을까요? 아니, 분명히 그분들도 자신의 목표와 꿈이 있었을걸요? 근데 왜 그분들은 그렇게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했죠? 왜 대학을 가지 못했죠? 사회적으로 성차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디 여자가 건방지게 대학을 가려고 하고 일을 하려고 하니 집에서 애나 보고 빨래나 할 것이지 하면서 야채 그 사회 구조 자체가 불평등하게 여성의 사회적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회적 진출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불평등 구조의 산물로 여성의 일방적 희생이라는 이런 가족 문제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론은 이렇게 불평등 구조로 이렇게 가족 문제의 원인을 설명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족 내에도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가부장제 때문이래요. 가부장제는 가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건데, 가장은 쉽게 말하면 돈을 버는 사람이죠. 근데 과거엔 돈을 누가 벌었어요? 남자만 벌었으니까.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인정이 안 됐으니까 돈을 버는 그 남자가 가장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 남성의 말이 절대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일방적 희생이라는 가족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런 문제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이제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왜? 뭐가 이렇게 신장됐으니까?
여성이 사회적 권리가 신장됐으니까 이제 여성들도 얼마든지 사회적 활동을 하고 사회적 진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등론이 말하는 이 가족 문제는 현대사회의 가족 문제보단 과거 전통사회의 가족 문제를 설명에 좀 적합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능론과 갈등론이 가족 문제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고요. 자, 그럼 갈등론에 따르면 이 갈등론이 말하는 이 가족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어요? 뭘 해소하면 돼요? 기존의 불평등 관계를 개선하는 거예요. 거기다 밑줄을 쳐주시고요. 가족 내에 존재했던 그 기존의 불평등 관계를 개선하거나 남녀가 어떻다는? 평등하다는 양성평등의식을 함양했을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내용은 여기까지요. 근데 이제 뒤에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한번 도표 문제까지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근태야 잠깐 끊어. 됐어? 네. 오케이. 자, 수업 해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부터 다가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 중 하나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은 판단만 하시면 되겠죠. 보니까 첫 번째 질문이 가족 문제에 대해서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하는가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문화 문제에서 사회 구조라는 단어가 나오면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거시적 관점 떠올리라고 했어요. 자, 거시적 관점 하면 뭐랑 뭐가 있죠? 기능, 갈등. 갈등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한 나가 뭐라는 거예요? 상상론. 나가 상상론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가족 구성 간의 갈등을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한대요. 그럼 이 질문에 얘라고 대답한 가가 갈등론이고 다가 기능론이 되겠네요. 뭐 이거야 뭐 쉽게 분별하셨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자, 보기를 보죠. 1번. 갈등론은 상상론과 달리 가족 구성 간의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가족 관계의 안정이 유지된다고 본대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합리적 선택입니다. 누굴까요? 갈등론? 기능. 뭘시고? 상상. 아유 다 나왔네요. 정답은 안 나왔습니다. 달리. 자, 우리의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우리 기억 저편에 사라진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뭐였죠? 교환이론. 맞습니다. 교환이론. 자, 교환이론은 나한테 뭐가 되는 행동을 한다고 했어요? 합리적인 나한테 이득이 되는 행동,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한대요. 무슨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죠? 호혜성. 맞아요. 호혜성의 원리,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뭔가를 줬는데 그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의 안정도 합리적 선택이 결과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거, 부모님 말에 순종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뭘 주니까? 맞아요. 용돈을 주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걸 공급을 해주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더 이상 부모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되게 웃긴 거죠. 약간 너무 지나치게 계산적인 느낌으로 사람의 행동 원리를 설명하긴 하는데 이 합리적 선택은 교환이론의 특징이었고요.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교환이에요. 합리적 선택이면 교환이론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환이론 우리 수능에서 빠지긴 했지만 과거 기출문제에 이렇게 교환이론이 항상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1번은 교환이론이라 틀렸습니다. 그럼 2번 상상론은 기능론과 달리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의존적인 역할 수행을 강조한다. 이거 누구겠어요? 당연히 상호 의존과 역할 수행이니까 상상? 아니요. 상호 의존, 사회 구성체가 서로 밀접하게 상호 연관돼 상호 의존된 관계로 보는 거는 기능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다가 바뀌어서 이거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뭐 어렵지 않고요. 3번 가족 문제의 원인으로 갈등론을 가부장 제도의 폐, 그 다음에 기능론은 가족 구성 간의 유대 약화에 주목한답니다. 자, 갈등론이 가족 문제의 원인으로 가부장 제도의 폐에 주목하는 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기능론이 가족 구성 간의 유대 약화에 주목한 건 맞나요? 맞아요? 예. 왜 유대 약화가 발생했는데요? 역할을 맞아요. 가족 구성원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 약화가 발생한 겁니다. 오, 2반만 처음으로 이거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훌륭합니다. 다른 반 다 이거 몰랐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잘하셨고요. 그럼 4번. 기능론은 갈등론, 상상론과 달리 가족 문제와 가족 구성 간의 상호작용 양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요. 상호작용 양상이니까 이거 누구겠어요? 당연히 상상론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게 되려면 나는 가다와 달리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4번 어렵지 않았고요. 5번 A 요 마지막 빈칸 이 표에 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족 구성 안에 고착화된 불평등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고요. 불평등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 질문에 대해서 갈등론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예라고 대답을 하는데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거는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개념 문제야 뭐 여러분들 충분히 익숙해지셨을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도표 문제가 문제죠. 여러분 이거 문제 몇 번, 답은 몇 번으로 했어요? 3번. 2번이요. 2번, 3번. 기억은 아니죠. 기억은 아닌가요? 종이 외쳤지? 아 이거 모의고사론이네요. 오케이.
기억은 아닌가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 도표 문제를 보실 때는 제가 별첨을 주의해서 보시라고 했어요. 보니까 핵가족이랑 확대가족의 정의가 나와 있네요. 이 정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 뭐 그지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네요. 자, 그럼 바로 보기로 넘어가 볼게요. 95년에 부부가구 인구와 1인 가구 인구는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자, 95년을 보니까 부부가구가 12.8이고요. 그 다음에 1인 가구는 12.7이네요. 자, 근데 여기다 비율을 줘놓고 수를 물었습니다. 이 목표 문제에서는 항상 비율을 줘놓고 수를 판단하는 문항이 항상 나온다고 했잖아요. 부부가 12.8이고 1인 가구가 12.7%. 비율이 지금 0.1%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2배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렇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 문제 함정에 빠진 겁니다. 왜? 이거는 수가 아니라 비율이니까. 자, 1인 가구는 몇 명이게요? 한 명. 1인 가구는 당연히 혼자 사는 가구니까 한 명이에요. 수를 고를 때 곱하기 1을 해야겠죠. 느낌 오셨나요? 네. 자, 부부 가구는 몇 명이에요? 2명 이상. 2명 이상? 두 명. 부부 가구는 누구랑 누가 같이 사는 거예요? 3명? 어이시고? 남편과 아내. 부부 가구. 남편과 아내. 부부 가구는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사는 가족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두 명. 곱하기 곱하기 2를 해야지. 2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2배 이상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어. 가구수를 물었잖아요. 비율을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족제도 파트가 도표 문제로 나왔을 때 사실 뭐 2세대 가구나 3세대 가구가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일단 정확하게 수를 알 수 있는 가구 형태가 있는데 그게 바로 1인 가구와 2인 가구니까 1인 가구는 수가 몇 명? 한 명. 부부 가구는 몇 명? 2명이라는 거. 그래서 이걸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이제 기억 보기 같은 거 이제 함정에 안 빠지시겠죠. 이제 캐치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니은 95년도 이후에 확대 가족의 비중은 총 가구의 10% 이하라고 물었네요. 확대 가족을 보니까 3세대 이상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형태래요. 그리고 95년도 이후라고 했으니까 2000년도 이후를 보면 되는데 2000년도 이후에 이 3세대 이상 가구가 8.4, 7.6, 6.6으로 전부 다 10% 이하예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표현, 틀린 표현? 이렇게 맞는 표현으로 가면 또 이것도 함정에 빠진 거죠. 왜? 우리는 지금 뭘 간다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가면? 가구 뭐 몇 세대 가구? 3세대 가구 2세대 가구를 빠뜨린 거죠. 자, 2세대 가구는 뭐랑 뭐가 있다고 했어요? 그 확대라는 맞죠. 확대 가족과 핵 가족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확대 가족, 이 2세대 가구에 확대 가족이 몇 퍼센트고 핵 가족이 몇 퍼센트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서 니은처럼 요 퍼센트의 비율만 놓고서 이 95년도 이후에 2세대 가구가 확대 가족이구나. 확대 가족의 비중 10% 이하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표현이에요. 이처럼 사회문화 도표 문제는 알 수 없는 보기를 가지고 확정 짓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이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틀린 보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표현들에 익숙해지시면 되겠고요. 알 수 없어서 틀린 왜 알 수 없어서 틀린 거예요? 알 수 없어서 단정 지을 수 없으니까. 여기 보면 니은은 확실하게 95년도 이후에 확대 가족의 비중이 총 가구의 10% 이하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거든요. 알 수 없어서 틀린 거예요. 자,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디귿 제시된 모든 연도의 2세대 가구 수는 신종 가구 수의 과반수를 차지한답니다. 비율을 줘놓고 또 수를 물었는데요. 모든 연도의 2세대 가구 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2세대 가구를 보니까 90년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쭉쭉쭉쭉 차지하는 비율이 있는데 2010년만 49.3%로 과반수가 안 되네요. 그럼 디귿은 맞는 보기, 틀린 보기? 원래 가구 수 맞지 않나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핵심을 못 찾았어요. 이거는 맞는 보기예요. 왜 맞을까요? 자, 이거는 어디에서 2세대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신족 가구? 청가구에서 2세대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요 비율값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분모가 총가구가 아니라 뭐예요? 신족 가구잖아요. 신족 가구는 뭐다? 요 세 개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 개 해야 더해봤자 80% 조금 넘겠네요. 근데 전체에서 49.3이면은 당연히 전체에서 80%랑 비교했을 때는 과반수가 넘겠어요? 안 넘겠어요? 당연히 넘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입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네. 따라왔어요? 오케이. 이거 마지막 리을 때문에 제가 사실 해설 다시 하는 건데 약간 지금 분위기가 느낌이 세요. 자, 집중하세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영상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봅시다. 90년 대비 2010년에 부부가구 증가수의 증가율과 총가구 수의 증가율을 비교했습니다. 자, 그럼 리을 보기를 보죠.
아니 이러면 좀 공간이 모자라고. 1990년대 총가구 수 몇 명이에요? 11,355. 11,355명이고요. 그 다음에 부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10.7%입니다. 2010년은요? 총가구 수가 17,339명이고 부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17.3입니다. 이게 하나는 수를 줬고 하나는 비율을 줬는데 증가율을 구웠어요. 이거 계산하려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수학 문제예요? 사회문화 문제예요? 완전 수학 문제 같죠?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과목을 배우고 있어요? 사회문화. 사회문화를 배우고 있으니까 이거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문화 문제예요. 전 이걸 보자마자 이 리을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게 판단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문장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딱 한 번만 수학적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수학적 증명을 하려고 했더니 숫자가 어때요? 너무 지저분하죠? 11,355명에다 10.7%. 이거 언제 계산하고 있습니까? 계산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증명을 위해서 이 숫자를 제가 의미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제가 1990년대에 총가구 수를 10,000명으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10.7이 아니라 10%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10,000명 중에 부부가구가 몇 명일 때 차지하는 비율이 10%일까요? 그렇죠. 1,000명. 부부가구가 1,000명일 때 전체 가구에서 부부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가 되겠죠.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저기 있는 숫자들 이렇게 의미로 한번 바꿔봤어요. 그 다음에 2010년도 제가 증명을 하려고 했더니 숫자가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제가 이 숫자도 한번 의미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 있는 17,339명을 11,000명으로 제가 의미로 바꿔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17.4도 제가 일부러 10%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의미로 숫자를 바꿨어요. 자, 그러면은 2010년에 전체 가구는 제가 11,000명으로 가정을 했고요. 11,000명에서 부부가구가 몇 명일 때 차지하는 비율이 10%일까요? 1,100명. 1,100명일 때 차지하는 비율이 10%. 자, 그럼 이걸 잘 보세요. 자, 지금 90년도와 2010년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90년의 기준연도라고 부를 거고 2010년의 비교연도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럼 기준연도와 비교연도를 비교했을 때 전체 가구는 10,000명에서 11,000명으로 몇 퍼센트 증가했죠? 10%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가구는 1,000명에서 1,100명으로 몇 퍼센트 증가했죠? 맞아요. 10%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분모에 해당하는 총 가구 수가 10% 증가했고 분자에 해당하는 부부가구 수도 10%가 증가했어요. 동일하게 10%가 증가했더니 이 분모에서 분자가 차지하는 비율, 즉 총 가구에서 부부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로 동일하죠? 맞죠. 10%로 지금 동일해졌어요. 자, 느낌이 오시나요? 자, 분모와 분자의 증가율을 묻는 문항이에요, 리을은. 근데 여기서 분모와 분자의 증가율이 10%로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더니 분자가 분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로 같아요? 10%로 같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 문제로 돌아와서 이 표로 돌아와서 만약에 분모의 총가구수의 증가율과 분자의 부부가구수의 증가율이 동일했다면 여기가 10.7일 때 여기도 몇이 나와야 돼요? 동일하게 10.7%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몇 퍼센트라고 주어져 있죠? 맞아, 여기가 10%가 아니라 17.4%로 나와 있어요. 자, 이 숫자가 10%에서 17.4%로 증가하기 위해서 뭐의 증가율이 더 커야 하는 거예요? 분모? 분자. 그렇죠. 부부가구에 해당하는 분자의 증가율이 더 커야 한다는 겁니다. 느낌 오셨나요? 네. 자, 그럼 리을을 볼게요. 90년대에 2010년에 부부가구 수의 증가율은 총가구 수의 증가율보다 크다. 어때요? 그렇죠. 맞는 보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되는 리을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응용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기준연도가 10.7인데 만약에 비교연도가 17.4가 아니라 예를 들어 한 8.6 정도로 나왔어요. 자, 비교연도에 차지하는 비율이 더 줄었다는, 이 경우에는 뭐의 증가율이 더 큰 거예요? 총가구. 그렇죠. 분모에 해당하는 총 가구수의 증가율이 더 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앞으로 이런 도표 문제가 나왔을 때 증가율, 분모와 분자의 증가율을 묻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기준연도와 비교연도의 비율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연도와 비교연도를 비교해서 기준연도보다 비교연도에 차지하는 비율이 더 증가했다면 뭐의 증가율이?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큰 거고요. 기준연도와 비교연도를 비교해서 기준연도보다 비교연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낮아졌다면 뭐의 증가율이? 그렇죠. 분모의 증가율이 더 높게 되는 겁니다. 어때, 이해되셨나요? 네.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네. 영상 끊어주세요.